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김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조금 복잡한 이슈이기는 한데요. 국제금융 이슈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도 환율이 요동치고 굉장히 복잡한 경제 이슈들이 많은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단순한 변화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금융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은 그것이 각국이 사용하는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통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통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달러화이고요. 또 유로화도 있고 일본의 엔화도 국제통화입니다. 한국의 원화는 아쉽게도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거래 기준으로서 활용되질 못합니다. 이렇게 국제통화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가 어떤 비율로 교환되느냐 하는 그 교환 비율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통화 간의 교환 비율.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는 국내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환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부각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고 파는 시장, 외환시장이 존재하고요. 또는 다른 나라의 통화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하는 외화 자금 시장이 또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국제금융거래라고 하는 것은 각국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 금융위원회도 있고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하지만 국제금융거래를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한 규제가 방만해지기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 사이에는 이런 환율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거래가 단순히 금융시장의 이슈가 아니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하도 크다 보니까 단순히 민간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부, 중앙은행, 그 다음에 국부펀드 같은 공적인 기관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국제금융시장 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마리의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죠. 그게 첫 번째 토끼고요. 두 번째가 자본시장의 개방입니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각국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동. 세 번째가 환율의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환율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환율제도, 다시 얘기해서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싼 가격으로 편안하게 여행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는, 우리가 달성하기 힘든 딜레마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방문을 하면 이탈리아 로마도 그렇고요, 터키의 이스탄불도 그렇고 한국의 관광지도 그렇고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죠. 성수기에 가서 싼 값으로 좋은 호텔에서 대우받으면서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라면 한국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주권국가로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일으키고 또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이자와 통화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환율 자체도 미국의 페그가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고정환율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폐쇄적이거든요.
또 홍콩의 경우를 본다면 홍콩은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환율도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변동 환율 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의 페그가 되어 있는 어떤 안정적인 고정 환율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주도적으로 홍콩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희생하고 자본시장의 개방과 환율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홍콩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도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변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그 심해의 조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축통화, 전 세계 기준 통화가 되는 미국 달러화가 몇 번에 걸친 양적 완화로 굉장히 힘을 잃게 됐고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라이버 금리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CD 금리가 있는데 이런 기준금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그러면 미국의 국채,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작년에 신용등급이 미국 국채가 AAA에서 AA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이제까지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든지 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국의 경제가 너무나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느냐? 이제는 실질적으로 위험을 떠안고 가는 능력, 위험 흡수 능력, 제가 쓰는 용어로는 맷집이 큰 또는 참을성이 있는 자본 또는 그런 것을 많이 축적한 국가가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 하나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새롭게 상장하는 회사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역할이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보다는 전 세계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또 고령화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금융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자금 조달하는 파이낸싱 이코노미에서 에셋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변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율 전쟁, 더 나아가서는 자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 간의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것 또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느냐?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 파워십,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자산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은행의 수신, 그 다음에 국채, 회사채, 주식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한 30년 전 1980년도를 보면 전 세계 GDP 규모와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GDP 대비 금융자산의 규모가 100%였어요. 근데 10년 후인 1990년에는 GDP 대비 금융자산,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규모가 200%가 됐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를 해서 금융위기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규모가 GDP 규모의 4배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비율이 떨어졌다가 요새 다시 회복돼서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뭐 전 세계적인 분모에 있는 전 세계 그 GDP 규모가 떨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산이 갈 수 있는 데가 금융자산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또한 중요한 개념이 과연 자본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capital flow, 우리 보통 자본 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 수지를 통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무역을 잘해서 서비스 수출해서 우리가 경상수지가 풀었으면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고, 그걸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외부로 달러를 이전하고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흐름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 아니? 미국이 그만큼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적자였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디서 자본이 나가는 것이냐? 무역과 경상 수지가 흑자인 나라인데요.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이런 이머징 아시아의 국가 또는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입니다. 금융 위기 시까지 그 자본 흐름이 그 폭이 굉장히 확대되다가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자본은 역으로 이런 이머징 국가로부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변화의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자본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하는 이슈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주도하는 투자와 중개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국제금융시장은 민간의 금융기관보다 중앙은행, 국부펀드와 같은 좀 공적인 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그 역할이 줄어든 것이 공모 형태의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규모가 5년 전에 비해서 가장 늘어난 것이 외환 보유고, 그 다음에 소버린 웰스 펀드라고 하는 국부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하고 헤지 펀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오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을성 있는 자본, 맷집 있는 자본을 가진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국가요, 외환보유고요, 국부펀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 중에서는 이전에는 주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축적된 자본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대표적인 회사가 블랙락, 핑코 같은 회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황제를 우리가 골드만삭스라고 표현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블랙락을 황제라고 표현합니다. 블랙락이 예를 들자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4 trillion US dollars, 다시 얘기하면 4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은 물론이요, 영국의 국민 총 생산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변화가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자본 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궁극적으로 자본 전쟁이 발현된 형태 중에 하나가 환율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이 많이 흘러오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금융위 이전에는 미국, 유럽과 기준금리가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은 원래 제로금리에 가까웠지만 굉장히 유럽, 미국은 자금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본은 수익성이 낮은 곳에도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